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985년 8월까지 그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85년 마지막 3부입니다. 9월 달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고요. 대신 이제 세계 타이틀 못지않은 그런 그 명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유명우 선수와 손오공 선수의 WBA 주니어 플라이급 그 도전자 결정전인데요. 이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임준배 위원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성열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미경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계속 같이 계십니다. 얘기해 주시죠. 자, 이 시합은 이제 전번 회 말씀드렸던 조이 올리버가 최문진 선수와의 방어전을 하고 2차 방어전도 역시 한국에서 하겠다. 10월, 11월 정도로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고, 이제 그 상대를 결정하는 어떤 도전자 결정전이 됐고, 그 조이 올리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 당시는 그 미국 링에서 라이트 플라이급은 전혀 그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계 챔피언급이 10,000불 받기가 아마 어렸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그 본토에서 타이틀 매치를 한다는 거는 뭐 흥행상이나 자기 어떤 그 파이트 머니가 도저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 아시아를 이제 계속 그 타겟으로 했고, 공교롭게도 또 이 당시에 라이트 플라이급에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그 한참 그 올라오는 두 그 유망주였죠. 유명우, 손오공 유명우 선수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합 전에는 그 손오공 선수의 그 승리를 예상하는 쪽이 좀 많았죠, 더. 우세했죠. 예.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유명우 선수에 비해서 그 당시까지는 손오공 선수가 주먹도 있고 터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손오공 선수의 그 우세를 점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손오공 뭐 굉장히 그 격한 시합이 되었고, 격한 시합 가운데서도 그 유명우 선수가 아주 완승을 거두는 뭐 그런 결과가 됐죠. 시합 자체는 정말 문화체육관을 들끓게 했던 아주 익사이팅한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이 경기를 기억하시는 올드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처음 예상과는 달리 유명우 선수의 그 짧게 끌어치는, 확실히 그 안쪽에서 터지는 짧게 끌어치는 주먹이 좀 바깥으로 흐르는 그 손오공 선수의 그 롱 양훅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라운드가 갈수록 그 타격에 좀 데미지가 쌓여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갭이 좀 조금씩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명우 선수의 그 쇼트 블로우로 이제 시합이 끝나게 되는데, 정말 이 시합은 뭐 한국 복싱사의 라이벌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2라운드에서 승부는 거의 갈렸던 것 같아요. 2라운드에 다운 뺐고, 네. 그 완전히 그 두 선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근데 승부는 갈렸지만은 또 4라운드부터 다시 또 손오공 선수의 뭐 경량급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회복력이라든가 주먹의 파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손오공 선수가 뒤집을 수도 예, 있다는 갑자기 또 살아나시길래 유명우 선수도 잠깐 주춤한 적이 있어서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유명우 선수의 나중에 이제 실력이 판명이 되지만은 역시 그 쇼트 블로우의 그 위대성을 그때 좀 이제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경기에서 조금 이제 그 놀랬던 부분이 그 유명우 선수의 어떤 존재감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디펜스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하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타격전에서 서로 치고 받는 와중이었지만 그 상대 펀치를 이렇게 흘려맞는, 제대로 정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수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 손오공 선수와의 어떤 경기가 유명우 선수의 그 세계 타이틀을 따던 경기보다 더 많이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유명우 선수가 주먹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시기죠. 그렇죠. 동양 타이틀을 따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KO 주먹이 없었다가 이제 그 어떤 그 한 스텝을 더 크게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 시합을 끝나고 올리버와의 시합도 승산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는 뭐 그런 평가를 받았던 시합이었습니다. 손오공 선수와의 승부로 인해서 유명우 선수가 정말 많은 것을 그 얻어갔고 복싱 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그 가지게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그 메리트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13전까지는 KO승이 없었죠. 네네. 근데 유명우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불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4전째 처음 KO승을 거둔 리틀 박이호전이었죠. 예. 그 경기가 이제 그 사실 동양 타이틀 매치로 치러지려고 했는데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양 타이틀 매치를 인정을 받지 못했고 첫 KO 승만 거뒀고 동양 타이틀에 도전하려면 다시 라이벌전을 가져라라는 이제 권투위원회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원 선수와 이제 싸워서 동양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같은 성격으로 판정승을 거둡니다. 그 시합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진짜 잘했었죠. 예. 거기서도 이제 그 진가가 좀 드러나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드윈 이노센시오와 이제 동양 타이틀 결정전에서 승승장구. KO를 시키고 또 투바고스 자야와 방어전에서 KO승을 네. 거두고 그러니까 13전까지 KO가 없었는데 그 손오공전을 치를 때까지 이제 18전 18승 4KO승을 기록하거든요. 4연속 하지만 연속은 아니었고 예. 최근으로 보면은 5승 4K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타이틀 따기는 그 무렵부터. 전후부터 이제 주목에 불입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손오공 시합까지 이어지는 거고, 뭐 손오공 선수는 사실 그 굉장히 유망주로 평가받다가 이 시합으로 인하여 이제 그 끊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대한 데미지는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운명을 좀 맞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손오공 선수와 최문진 선수가 이제 84년도에 그 라이벌전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렸다면 유명우 선수는 그 손오공 최문진 선수보다는 한 수 위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받게 됐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미경 국장님은 유명우 그 챔피언과도 각별한 어떤 그런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고 보니 그 전에 되게 명성을 날리셨던 분들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각별하게 있었던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명우 챔피언하고도 이제 권투연의 사무총장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면서 이제 그때 같이 권투연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유명우 사무총장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좀 엄청 잘 챙겨주시고 지금도 뵈면 이제 꼭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해서 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무지죠. 우리 유명호 선수 시합 현역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그 야무진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일화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된 후에 그 파이트머니에 약간 이제 뭐 트러블이 있어서 시합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서 연습하고 자기는 이제 시합 이제 운동 안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운동할 거 다 하고 뭐 데뷔하고 있었던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뒤 얘기로 들은 것 같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뭐 자기 그 복싱에서 나타나다시피 뭐 빈틈없는 그런 거의 뭐 완벽한 복싱을 구사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유명우 그 챔피언을 이렇게 선수 때도 그렇고 보면 아 정말 프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주는 몇 안 되는 선수 같았어요. 어쨌든 그 우리 이미경 사무국장님과 또 각별했던 유명우 챔피언 얘기는 이제 12월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에는 이제 두 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동국인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던 그 서성인 선수와 김지원 선수의 리턴 매치가 10월 9일 날 이제 청주에서 벌어집니다. 사실 뭐 이 시합은 그렇게 크게 뭐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고 김지원 선수는 이제 한참 물이 오를 때고 서성인 선수는 그 김지원 선수와의 1차전 이후에 그 거의 이제 권투 복싱 현역에서 이제 거의 물러나다시피 하던 뭐 그런 식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 시합 전에도 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시합 전 컨디션이 엉망이어가지고 뭐 사실 1회 KO라고 뭐 결과는 나왔지만
서성인 선수가 이미 시합 전에 뭐 경기에 대한 의사가 없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시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 황현철 대표님하고 각별한 그 사이였던 서성인 선수 혹시 그 예전에 만나셨을 때 이 시합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었나요? 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기는 뭐 여러 차례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네네.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는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 이때는 저도 이제 전달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때 경기도 여러 차례 또 연기가 되고 또한 그 프로 복서였는데 파이트머니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결이 좀 덜 되었었고 해서 이 시합이 이제 연기돼서 이때 열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 체중을 아예 마치질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때만 해도 당일에 이제 개최량을 했을 때니까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그 체중을 빼고 뭐 온몸의 수분 이런 게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완전히 그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그 부축을 받고 링에 올라가는 모습은 아마 경기를 TV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서 있을 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합을 정말 보이콧하고 싶었지만 그때 뭐 세계 타이틀 매치라면은 만일 경기가 당일에 캔슬되게 되면 그 거기에 따른 어떤 손실이라든가 그 파급 효과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이제 링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승부는 이제 그 이미 결정나 있었던 상태에서 링에 올라갔고 결국 이게 이제 서성인 그 챔피언으로서는 마지막 그 시합이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김지원 그 챔피언은 정말 삭발투혼으로. 그렇죠. 투혼도 발휘가 됐고 계속적인 그 세계 타이틀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도 계속 기량이 이제 성장하던 때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상승세를 타고 있었을 때였고 아마 2분이 넘지 않아서 시합이 끝난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요. 곧 끝났습니다. 하여간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라커룸에서 그 엎혀서 나오셔가지고 그 링 바로 밑에서 그때부터 부축으로 해서 올라오셔가지고 엎혀서 나왔죠. 네, 그랬던. 그러니까 뭐 서 있을 힘도 없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의아했던 거는 서성현 선수가 다운을 당했을 때 그 주먹으로 아니 글러브로 주먹을 치고 저 링 바닥을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치셔서 그 컨디션이 저렇게 안 좋은 데서 지금 싸울 수가 있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 한 얘기는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항상 두서에 붙이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합에서 그런 뭐 일이 있었고 컨디션이 어땠고 모든 이런 그 설명은 설명이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다. 자기는 어쨌든 프로 복서로서 그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링에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졌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변명을 하고자 하면 아니라는 말은 꼭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복서로서 어쨌든 그 진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지게 된 데에 있어서는 그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뒷얘기가 사실 뭐 있었을 뿐이죠. 1차전도 그렇게 밀렸던 시합은 아니었던 걸로 10라운드까지 포기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박빙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그 정상적인 그 둘 간의 그 팽팽한 대결을 보고 싶던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긴 빠지는 승부였고요. 이제 이렇게 시합이 끝났고 열흘 뒤죠. 10월 19일인데 그 최진식 선수가 그 호주로 이제 원정을 해서 유한길 선수의 타이틀을 가져갔던 레스터 앨리스를 꺾은 그 새 챔피언 베리 마이클에게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 마이클은 그 자신이 이긴 앨리스보다는 상당히 그 좀 테크니션이고 주먹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그냥 안정된 디펜스와 뭐 그 안정된 경기 운영 뭐 이런 선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진식 선수는 이제 그 세케난한테 그 한번 패해서 약간 그 새가 꺾이긴 했지만 워낙 주먹이 있는 선수고 앨리스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던 선수예요. 앨리스는. 그래서 저 베리 마이클은. 그래서 이 시합은 시합 전에 뭐 저도 판정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베리 마이클 시합은 저도 몇 개 봤지만 이 시합만 의외로 아주 강하게 치고 나와가지고 뭐 중반에는 뭐 서로 좀 주고받는 뭐 볼만한 장면도 있었는데 그 예상외로 사회에 무너져 버립니다. 최진희 선수가. 그래서 베리 마이클답지 않은 시합의 어떤 희생물이 된뭐 그런 경기였어요. 이거는. 네. 조금 일찍 말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많이 맞았어요. 아. 네, 많이 맞았어요. 근데 시합 끝나고 최진희 선수의 표정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던 그런. 그 다 그럽니다. 자기가 뭐 누구든지 그 이상호 선수, 백인철 선수한테 맞았을 때도 시합 스톱하니까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는 뭐 그 시합에 그거는 제가 볼 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그 스톱되는 거에 대한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거 사실 백인철 선수, 이상호 선수 시합 보면 더 맞았으면 정말 위험할 정도인데도 그 시합 말리니까 어필을 해요. 이상호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끝나고 뭐 분해하고 하는 거는 뭐 다 그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유난히도 이 시합은 조금 이제 라운드도 4라운드 이제 시합 초반이었고 그 최진희 선수도 다리가 그렇게 뭐 잠깐은 풀렸었지만은 또 곧바로 또 회복이 돼서 충분히 싸울 수 있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또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이성열 이사님은 팬의 입장에서 시합을 보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있어요. 현장하고 화면하고 좀 틀려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으로 보는 게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레프리의 스톱에 대한 거는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좀 늦냐, 어디는 좀 빠르냐, 좀 어떤 트렌드가 뭐 70년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맞을 때까지도 스톱을 안 시켰고, 그 상대적으로 로스앤젤레스나 이쪽 캘리포니아 뭐 미국 쪽은 그러니까 뭐 올리발레스나 사라테 이런 선수들이 K율이 높은 게 물론 주목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보는 관점으로는 굉장히 빠른 스톱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레프리의 처사에 대해서는 일단 레프리의 그 처사를 인정해야죠. 해서 하고 그냥 뭐 심판들끼리 중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늦게 스톱시켜서 욕먹는 것보다는 안전이라서 조금 일리게 스톱시키고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레프리가 그 스톱 타이밍을 끼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 각자의 레프리 따라 틀리겠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누가 봐도 뭐 그 반론을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거기서 조금 늦으면 잘못하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좀 빠르면 또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여태까지 수없이 시합을 많이 보고 그중에 정말 그 미국의 모 심판처럼 수덕이 빨라서 항상 그 링에 올라오면 그 야유를 받는 그런 뭐 그 강철 심판도 있지만 그 레프리의 그 스톱에 대한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인지라 그 선수를 살려주려고, 사실 그 차베스나 멜드릭 테일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이는 어떤 스톱이긴 했는데 명승부를 망쳐버린 네. 대표적이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역적해고 나서 또 명승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그냥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해서 끝나고 테일러가 판정승으로 이겼으면 그냥 업셋이었다 그런 정도지, 그렇게 막 그 후대까지 다시 얘기가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는 시합이 안 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레프리 스톱에 대한 거는 그 사람 따라 틀리고 하지만 가장 선수를 가까이서 보는 게 레프리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항상 뭐 바라야 되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임준배 위원님께서 그 현장과 화면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는 현장을 항상 이제 현장에서 보는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 보고 나서 또 추후에 화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선수가 받는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뭐 정타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TV로 보는 게 뭐 슬로우 비디오라든가 이런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어요. 또 한 면에서 현장에서는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찍는 그 화면이 정확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타격을 받는 선수가 흔들리거나 그 어떤 데미지를 입는 모습, 그거는 현장에서의 느낌과 화면의 느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TV로 볼 때 레프리 스톱이 빠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볼 때는 어우 저거 안 말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장과 화면의 차이는 그 어떤 그 선수가 받는 데미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현하자면 레프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먹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데 일단 선수 눈을 봅니다. 눈을 보고 그 방송 마이크에조차 들리지 않는 그 신음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배를 맞거나 하면은 정말 그 아주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러니까 외마디죠. 그런 소리가 이제 심판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뭐 그 화면으로 보면은 수톱이 좀 빠른 것 같다 하는데도 물론 빠른 경우도 있지만 화면하고 하여간 현장 특히 링이하고는 조금 뭐 좀 그 온도 차가 있다는 거 뭐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985년에 호주의 올해의 경기로 뽑혔어요. 베리 마이클과 최진식 선수의. 뭐 마이클이 KO 승을 했으니. 예. 하지만 정말 난전이었고 네. 그때 이제 최진식 선수가 그 갈 때 권투위원회 그 고문으로 한참 계시던 그 메이저리 이원복 고문님이 이제 동행을 하셨다고 예.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지에 도착하니까 최진식 선수를 거의 챔피언으로 대접을 하더랍니다. 베리 마이클이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최진식 선수가 전적이 좋았잖아요. 이때 네. 또 8연속 KO승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그런 그 식사 대접을 받아서 굉장히 또 고무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분위기는 그랬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로 이제 넘어가 보죠. 11월 10날 그 장정구 선수의 이제 방어전 한 번은 전부 전인미답의 그런 그 때였습니다. 네. 그 멕시코의 호르에 까노 도전자를 맞아서 네. 그 8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카노 선수는 그 멕시칸 타입으로 보면은 칸토 또 후에 그 힐베르토 로만 뭐 그런 그 작지만 아웃복싱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선수 스피드 있고 뭐 주먹은 없지만 정확한 타격 뭐 이런 선수였는데 이 경기도 뭐 장정구 선수가 이기긴 했지만 뭐 이렇게 시원한 경기는 아니었고 2대0 판정으로 그래서 뭐 보는 사람은 뭐 땀을 질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아주 통쾌하게 본 시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2대0 판정 우승으로 뭐 8차 방어전을 마치게 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히려 그 미국의 칸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좀 그 미국의 칸토의 그 깡총 복싱에 좀 많이 이렇게 근접했던 그런 선수였고 장정구 선수는 그 시합에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베이스 캠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이 시합 외적인 거에 이미 약간 그 피곤을 느끼고 올라와서 한 시합이 아니었나 뭐 또 역시 또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합 아까 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5차 방어전 넘으면서 장정구 선수가 그 지친 모습 좀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뭐 시합은 이기지만 그 시합 그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오랜 기간을 갖고 있으면서 감량이라든지 그 페이스 조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노 시합도 뭐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안 했고 굉장히 좀 힘겨워하고 하면서 그 카노의 그 깡총깡총 뛰면서 그 치고 빠지는데 좀 고전. 짜증 나는 뭐 그런 느낌의 시합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뭐 딱 이길 만큼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8차 방어라는 어떤 그 또 신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이에 정말 그 저희 국내 선수끼리의 타이틀 매치가 많았었는데 정기영 선수가 그 오민근 선수의 뒤를 계속 쫓았잖아요. 네. 한국 챔피언도 뒤를 쫓아서 차례대로, 했고, 네, 그렇죠. 맞죠. 동양 타이틀도 이제 그 뒤를 밟아서 했고, 그리고 이제 세계 타이틀을 그 오민근 선수가 차지했는데 3차 방어전의 도전자로 드디어 이제 동양 챔피언이던 정기영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일단 그 런던 한량님이 보내준 그 평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역시 전주도 박광구 그 경기 못지않은 명승부로 기억되는데 다시 보고 싶은 경기. 그런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유튜브에 누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먼저 아쉽고 오민근 선수가 정기영 선수 정도는 이길 줄 알았어요.
어렵지 않게 중반까지는 오민근 선수가 아주 앞섰던 걸로 기억나는데 10회가 넘어가서부터는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영 선수는 정말 잡초 근성, 그 잡초 근성으로 나름 엘리트였던 오민근 선수를 꺾지 않았나. 그것도 마지막 회에 케어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전주도 그리고 오민근, 정기영 이 경기가 마지막 15회전에서 승부가 갈렸던 그런 경기가 85년도에 두 경기나 났네요. 예,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명승부를 1년에 두 경기나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자, 런던 한량님의 그 소회였고요. 우리 임준배 위원님께서는 이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우리 런던 한량님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는 게 정기영 선수는 뭐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민근 선수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했지만 그 상당히 그 데뷔 초 캐리어도 길었어요. 길고 좀 그렇죠. 예, 굉장히 뭐 그 굉장히 긴 캐리어를 갖고 있었고 그 상대적으로 오민근 선수가 이전 시합인 그 어빙 미첼 시합을 그 예상보다 쉽게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감 있고 그 약간 정기영 선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국내용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오민근 선수가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무참히 그렇게 넘어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시합이었고 지금 런던 한량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경기 중반 정도까지는 그냥 뭐 그럭저럭 오민근 선수가 페이스를 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후반 가면서 이 뭐 후의 시합도 마찬가지로 정기영 선수가 이게 스태미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영 선수는 후반으로 갈수록 펄펄 날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 오민근 선수가 잡혀서 타이틀 이동이 이루어지죠. 네. 뭐 전형적인 그 프로와 아마의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 예전에 그 문태진 선수와 오영세 선수라든가 뭐 그런 그 프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져지는 선수와 아마 그 엘리트 선수의 시합 그 결과에 그 이왕섭 선수와 민병현 선수라든가 그런 초반에는 항상 앞서다가 아마 쪽에서 앞서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정통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뒤집는 그런 시합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오민근 선수가 요 시합 때까지 15라운드였는데 여기서부터 한 12라운드로 이제 IMF가 같이 함께해서 12라운드로만 좀 줄였었으면은 오민근 선수가 정기영 선수를 이기면서 좀 더 롱런 할 수도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이 당시 오민근 선수는 이 시합 이겼으면 좀 더 큰 무대 쪽, 뭐 WBA, WBC 쪽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기영 선수가 여기서 챔피언이 되고는 그 이후에 뭐 몇 차 되진 않았지만 방어전은 또 굉장히 재밌는 시합을 많이 보내고 그것도 아주 저 수준 높은 도전자들을 다 깨잖아요. 그 정기영 선수는 참 좀 뭐 지금 체육관 하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또 정기영 선수와 각별까지는 아니어도 예. 관계가 좀 있는 그 이미경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굉장히 그 마당말이시군요. 네. 그 이제 정기영 챔피언께서는 이제 또 대구 현풍에 이제 그 복싱 체육관을 또 하시면서 권태현에 등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인연이 또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또 이제 국내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 현풍 프로모션이라고 이제 시합도 주최하시고 그 이후로도 좀 두세 차례 정도 또 주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합 주최를 꽤 여러 번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현풍에서 계속 계시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 타이틀 매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기영 선수가 챔피언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거를 서성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 그래서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전 세계 챔피언이나 동양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 정도는, 예, 성명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긴 뭐 전적표 관리나 이런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봤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좀 불가사의한 선수였어요. 폼을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마구잡이 같은 느낌도 나고
그 펀치의 궤도가 이게 크긴 큰데 한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추고 또 스태미너의 화신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불가사의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그랬었어요. 변칙 복싱의 어떤 완성형 같은데 그 정기영 선수의 어떤 기량에는 글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권재우 트레이너 그분이 이제 그 조련을 하면서 이 정기영 선수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한 트레이너에서 배운 제자들은 비슷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권재우 트레이너 권수복 저희 차장님이셨는데 권수복 차장님 경우는 그 백인철 선수도 그렇고 이승훈 선수도 그렇고 특별한 본인의 트레이너의 스타일이 없어요. 그 선수의 개성에 맞게 그 지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말 기본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정기영 선수의 복싱을 그 스타일로 맞게 완성시켜준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선수가 우선이겠지만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게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시합을 앞두고 자기 그 스타일을 좀 바꾸려다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그냥 얼뜻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 저 임재근 선배님이 그 임재근 선수는 정말 노폼이에요. 정말 그 문성길 선수와 더불어 정말 마구 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맞으면 넘어갔잖아요. 네, 뭐 이상하게 맞아도 넘어가고 이렇게 맞아도 넘어가고 저렇게 맞아도 넘어가고 그래서 임재근 선수의 그 시합을 현역 뛰실 때 시합을 보고 있으면 저걸 맞고 저렇게 넘어가나 뭐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그 제대로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퍽퍽 넘어가고 후에 문성길 선수도 약간 그런 게 보였죠. 그렇죠. 근데 이 임재근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이제 하게 돼서 그 상대가 에디 가서였는데 이 에디 가서는 또 뭐 크린치와 훅을 날리는 선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임재근 선수를 스트레이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후커보다는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뭐 KO 찬스가 나면 잡자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 막상 시합 가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원래 자기 주먹도 못 날리고 스트레이트 뭐 엉성하게 날리고 뭐 하다가 한 15라운드 내내 끌려다니다가 정말 우리나라 세계 타이틀 매치 졸전 워스트 5에 속하는 뭐 그런 시합을 뭐 하게 됐었죠. 예. 저는 그 채점에 놀랐어요. 150대 149. 150대 149. 정말 저희 뭐 심판으로서도 정말 지금 봐도 정말 그 딱 소리 나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런 건 있었죠. 그 채점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제 라운드 시스템이 있었고 주에 따라 틀리지만 5점제였어요. 근데 5점제가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건 10점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약간 우세에서는 5대4를 안 줘요. 5대5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갈라져야 5대4, 다운되면 5대3. 근데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하시던 분들이 10점 만점대가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웬만큼 비슷하면은 10대10을 줘요. 계속 그냥. 그리고 어느 정도 갈려야 10대9가 나오고 다운되면 10대8이니까 150대 149는 뭐 그 시합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라운드 시작하면 두 분 딱 나와가지고 에디 가서하고 임재근 선배가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3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운드당 뭐 잘해야 한 대 때릴까 말까 하니까 뭐 150대 149가 시합 내용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와서 점수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힌 점수죠, 그게. 어쨌든 그 드라마틱한 그런 왕좌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기영 선수가 정말 예상을 뒤엎고 그 롱런 할 것 같았던 오민근 챔피언을 허물어뜨리고 15라운드 KO로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죠. 그 손오공 선수와의 도전자 결정전에서 정말 그 멋진 승리를 거뒀던 유명우 선수가 조이 올리보 챔피언을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대구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 유명우 선수가 손오공 선수를 그 너무 멋지게 이제 물리치고 이제 12월에 조이 올리버 선수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 저는 자꾸 이 전에 그 최문진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조이 올리버를 우리나라 선수 중에 뭐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뭐 좀 비관적 시합 전에는 좀 비관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명우 선수를 뭐 잘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시합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우 선수의 그 쇼트 블로우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더니 뭐 중후반을 넘기면서 잽이 잽이 좀 맞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좀 수월하게 풀리면서 한두 점 차 정도 박빙의 승부로 해가지고 결코 진 시합은 절대 아닙니다. 한두 점 정도는 이긴 시합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행복했던 그런 유명우 선수의 탄생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합을 보면은 뭐 유명우 선수와 그 동아 쪽이 그러니까 유명우 선수가 대선수라는 게 유명우 선수 이 올리버 선수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합도 뭐 이렇게 시원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유명우 선수가 그 올리버 스타일에 정말 잘 대처를 했고 아마 그냥 여느 한국 선수 스타일로 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못 이겼지만 그 찬스라고 생각하면 아까 지금 우리 이성열 이사님 얘기한 대로 찬스라고 생각하면 그거죠.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주먹을 때리는 거죠. 정확하게 막 그냥 뭐 그 두서없이 들어가서 막 밀어붙이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영리하게 시합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올리버도 뭐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결코 뭐 물러섬 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데 정말 박빙이지만 하여간 뭐 승리를 거두고 이제 대챔피언으로서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말 그 이제 IBF 챔피언 홍수 시대에서 외롭게 이제 고군분투하던 장종구 선수와 더불어서 그 메이저 기구의 더블 챔피언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요. 80년도에 그 김태식 박찬희 선수에 이어서 그 양대 기구의 그 같은 체급의 양대 기구 챔피언이 또 나온 거죠,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챔피언이라 정말 특급 챔피언 그 두 명이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을 그 양분하면서 이제 호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시 그 85년도라는 그 시간대 85년도라는 시간대 어떻게 그 한국 최고의 그 선수 두 명이 그렇게 동시간대에 이렇게 함께 활동을 했는지 지금도 좀 그게 의아합니다. 그건 일단 양쪽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뭐 우리로선 행복한 거죠. 그 이런 때가 있나 봐요. 그 보면은 왜 73년생들의 그 저 박찬호, 조성민, 임선동 이 야구 선수들도 특별한 그 손경수가 맞나요? 그 어쨌든 그런 그 세대별로 그 특별하게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들을 가진 선수들이 나올 때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같은 대학 연극영화과인데 이 기수에서는 정말 스타가 많고, 그렇죠. 뭐 그 다음 기수는 그냥 그렇고, 뭐 그 다음 기수에 또 뭐 스타들이 뭐 그게 뭐 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무튼 이 이후로 이제 두 선수를 간접 비교, 뭐 가상 대결, 뭐 복싱, 지금도 끊임없는. 네, 복싱 팬들한테는 그 아주 즐거운 소재거리가 됐고, 이 두 선수의 가상 대결은 지금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한 50년 후에 다 이제 저부터 해서 다 사라지는 이후에 후세가 다시 한번 뭐 평가를 해야지 이 두 선수에 대한 가상 대결은 뭐 감히 엄두가 안 나네요. 네. 황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쨌든 유명우 선수와 올리버 선수의 경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5일 후였죠. 5일 후에 이제 그 역시 메이저 기구의 세계 타이틀 도전인데 그 와타나베 지로라는 그 일본에 걸출한 그 챔피언을 국내로 불러들였어요. 사실 그 도전자는 장태일 선수였었는데 이제 그 장태일 선수가 간염으로 경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동양 타이틀도 내놓고 이제 윤석환 선수로 이제 대체돼서 그 경기가 벌어지게 됐는데 역시 장소도 대구였습니다. 네. 이 시합은 이제 장태일 선수에서 윤석환 선수로 대처되면서 오히려 윤석환 선수가 더 장태일 선수보다는 오히려 그 윤석환 선수가 그 데뷔한 이후에 계속 그 케어 주먹을 날리면서 굉장히 그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와다나베를 잡는 거는 윤석한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갤럭시 최창호 시합 뭐 이런 시합과 더불어 그 국내 링에서 했는데 참 그 무참하게 진 그런 시합이 돼버렸습니다. 요 경기에 대해서도 그 런던 한량님께서 그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환 vs 와타나베지로 이 경기는 제가 저희 때는 다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 권투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붙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으면 바로 자빠지고 또 붙으면 뭐 한 2초 만에 자빠지고 그걸 연상시키는 붙으면 쓰러지니까 어쨌든 붙으면 넘어가는 뭐 간헐적으로 좋은 거 한두 대 맞추긴 했지만 이 경기는 뭐 우리나라 권투 세계 타이틀 매치를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미스 매치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장난감 게임 그걸 연상시키는 붙으면 넘어가고 일본 넘어가 붙으면 그 어린 마음에도 열이 받아야 되는데 이 경기는 뭐 열받는 감정도 없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던 그런 경기로 기억이 나네요. 뭐 이 경기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그런 최악의 경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암울해지는데, 그, 런던 한량님께서 아무래도 런던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식 영어, 또 이런 영어에 대한 그, 가끔씩 이제 코멘트를 해주실 때가 계세요. 근데 이 벌시스에 대한 부분도 그, 한번 보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시스 있잖아요. VS로 많이 쓰는데, 미국 영어로, 여기 영국에서는 그냥 V만 씁니다. 축구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그게 원래 한 단어잖아요. versus. 근데 왜 미국에선 VS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V로만 쓰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네. 자, 이렇게 좋은 팁을 또 런던 한량님께서 주셨는데, 그 다음번에도 또 더 좋은 팁을 좀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경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경기가 1985년 12월 13일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이미경 사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또 그 1985년 12월 13일에 태어나셨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몇 시에 태어나셨나요? 제가 오후 3시에 태어났다. 오후 3시에서 3시 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세상에 나오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경기가 이 벌어졌네요. 시합이 아마 한 8시쯤 했을 겁니다. 이거 누구는 태어날 때 저는 내부반에서 그 시합 봤으니까 이 시합을 봤다는 거는 일단 점호 전이니까 8시 정도 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병 중에 대구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윤석환 선수가 1라운드에 굉장히 기세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시합은 그 와타나베 카운터가 라이트였죠. 번뜩이는 느낌. 번쩍하니까 다운, 그러니까 1회 다운되고 2회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 3회 또 어떻게 좀 뭐 어떻게 하려다가 뭐 와와거리고 좀 만에 하나 했는데 5라운드에 다운되고 또 다운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정말 와타나베가 번뜩이는 느낌이 갔어요. 카운터가 정말 정확 무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칼날 같았죠. 네. 그때. 그 사우스포의 어떤 그 앞손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준 그 경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초반에 2라운드인가 3라운드에서 라운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환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3라운드. 그래서 3라운드에 잠깐의 그랬을 그 희망을 좀 잠깐 동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으로는 첫 다운을 너무 빨리 뺏겼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 2라운드는 좀 탐색으로 돌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2라운드까지 벌써 3번 다운되니까 급해졌고 뭐 와타나베로서는 아주 좋은 타겟이 된 거죠. 뭐 막무가내로 들어오는데 정말 이때 이제 보고 야 역시 와타나베가 눈이 정말 좋은 선수. 근데 윤석환 선수가 이 시합을 이렇게 보면은 양 발이 이렇게 붕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합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최용수 선수처럼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다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그런 시합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컨디션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컨디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너무 업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됐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막 좋은 시합을 보여줘야 된다는 뭐 그런 거. 출전 모습부터 굉장히 떠있던 네, 그런. 그러니까 그 너무 투머치하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그 와다나베가 뭐 놓치질 않고 뭐 막바로 그냥 뭐 초반 KO로 그냥 끝나는 그런 시합이 됐어요. 상성도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와타나베의 그 라이트 앞손 궤적 자체가 윤석환 선수가 들어가는 길목에 다 터져버리니까 정말 정확하게 터졌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합 끝나니까 차라리 장태일 선수가 했으면 길게 그냥 저 뭐 아웃으로 돌면서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와타나베 선수가 의외로 아웃복스한테는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뭐 킁타라트도 그랬고 그 소토 솔라노 같은 선수한테는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죠. 그리고 뭐 셀소 차베스한테도 굉장히 고전했고 소토 솔라노한테 판정.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 키 큰 어떤 아웃복스한테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뭐 어차피 결과론이지만 시합 끝나고 나니까 차라리 장태일 선수가 했으면 뭐 좀 더 괴롭히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장태일 선수가 사우스포다 보니까 그런 앞손 라이트를 제대로 맞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장태일 선수도 참 그 운이 없어요. 보면. 그렇죠. 예, 결정적인 순간에 해보지도 못하고 뭐 또 그렇게 다니고 후에 그냥 IBF 챔피언 후에 그 무지막지한 갤럭시하고 바쁘들어 또 태국을 가고 하는 걸 보면. 예.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엑스트라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주니어 벤턴급은 아시아권의 그 1급 복서들이 대부분 왼손잡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네요. 뭐 예. 갤럭시부터 해서 권순천 선수도 그렇고 장태일 선수도 그렇고 유난히 그 사우스포가 좀 많았던 가와시마. 것 같아요. 카와시마도 그렇죠. 키로가도 사우스포였나? 제리 페날로스. 뭐 페나르스도 사우스포. 키로가는 뭐 기억이 안 하기야 나네요. 뭐 미국이니까 그렇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참 허무하게 어쨌든 그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가 날아갔고 윤석환 선수 개인으로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준비가 덜 된,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 상태에서 너무 세계 도전 기회가 일찍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1985년 24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 가운데 마지막 시합이에요. 12월 20날 벌어졌는데 이 두 명은 정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악연이죠, 악연. 그렇죠. 권순천 선수와 정종관 선수의 3차전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이제 우리 정종관 선수가 집념으로 타이틀을 땁니다. 그래서 시합은 뭐 그렇게 큰 볼거리는 없었는데 권순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4라운드 시합이 중지되고 이게 TKO 로 당시에 발표가 됐었죠. 채점 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산 판정으로 보는 게 네, 맞죠. 뭐 어쨌든 권순천 선수가 이제 드디어 그 IBF 타이틀을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그 IBF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권순천 선수가 뭐 같은 우리나라 선수지만 타이틀을 넘기게 되고 뭐 사실상 이제 권순천 선수는 후에 뭐 주니어 반탐 그 IBF 타이틀 매치도 하지만 이때는 벌써 기세가 많이 꺾인 상태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이제 정종관 선수가 집념의 세계 타이틀을 따게 되는 시합이 되죠. 사실 그 4라운드에 그 정종관 선수의 라이트를 권수천 선수가 제대로 허용하거든요. 예. 다운이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내구력이 좋은 권순천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맞고 이제 그 크게 흔들리면서 그 클린치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석환 선수의 와타나베지로와 너무 상성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권순천 선수 입장에서는 정종관 선수와 정말 상성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권순천 선수가 나중에는 질린 것 같아요. 정종관 선수한테 1, 2차전을 겪으면서 그냥 징글징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정종관 선수는 일단 그 체격 조건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플라이급 쳐놓고는 신장도 좋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괄목할 만한 성적이 없었는데 하여간 뭐 권순천 선수에게는 강했습니다. 정종관 선수.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권순천 선수가 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기한테 이렇게 좀 고난을 겪게 해줬던 선수인데 뭐 여기서 좀
또 다른 선수로 좀 교체해달라고 뭐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뭐 프로모터의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2차전 끝나고 또 정종관 선수가 또 클레임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의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명분 시합이지 때문에. 않았을까. 차라리 이 선수만 건너뛰었으면 또 몇 차례 정도는 좀 무난하게 좀 또 방어를 근데 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건 뭐 지명도전의 어떤 성격 같은 뭐 그런 제시합이 아마 이게 됐을 지명도전도 거고.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시합이 아마 명령이 됐겠죠. IBF에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무승부난 거는 정종관 쪽에서 뭐 두 번의 무승부기 때문에 러버 매치를 하자고 그랬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권순천 선수가 계속 그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좀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권순천 선수도 거의 이제 그 자기 프로 캐리어가 거의 이제 뭐 이제 뒤쪽이었고 권순천 선수 입장에서도 뭐 질 때 지더라도 무승부 두 번이면은 내가 저런 선수하고 무승부를 했으니까 결판을 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 뭐 시합은 이 선수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득이하게 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당시 그때 뭐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 이 선수 좀 피해 가려다가 이 선수하고 했다가 또 뭐 발목 잡히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선수한테 하면 절대로 질 것 같은데 또 이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정말 누구 말대로 붙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그 복식이라는 것은 의외성이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도 권투 좋아했던 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브라질 이기는 거는 정말 100번 싸워서 한 번 이길까 말까 한데 복싱은 그거에 비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세계 타이틀을 해도 잘만 맞추면 우리가 국가대표 브라질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그 세계와 겨룰 수 있는 프로 경기가 그 당시에는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가 뭐 세계하고 겨룬다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세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싱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뭐 팬들도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복싱이 인기가 있었던 그 요인의 하나도 되고요. 그랬었죠.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저 이미경 국장님은 어때요? 이러고 앉아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저 웃지요. 지금 이제 85년도만 해도 24번의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복싱이 아무래도 지금 이때보다는 많이 이제 이제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국내에서 하더라도 뭐 한 24번에서 30번 정도의 정말 국내 경기를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 선수들도 관장님들도 일선에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쭉 많은 관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인데 24개면 한 달에 2개씩은 했다는 얘기네. 월 평균 2개네요. 뭐 좋은 시절이었네요. 자, 이렇게 1985년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1986년 또는 이제 다른 주제를 정해서 엑스트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